자, 잘 쉬었습니까? 다시 이제 오늘 2차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경제학과 본성의 문제인데, 앞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제 이 총체론에 대해서 배웠죠. 총체론이란 것은 첫째,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을 함께 포함시켜서 이것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 문화, 본능,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그래서 다원론이죠.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로서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경제적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게 피드백이라고 했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즉 다원론, 상호작용, 피드백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결합한 부분이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총체론이라고 했죠. 이걸 배웠죠. 이제 그 총체론을 가지고 이제는 경제 현실을 바라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 이제 인문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경제학과 본성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그 단일 본성론과 제도 경제학의 효시가 되는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죠. 이 경제학자의 다중본능론을 검토를 할 텐데, 이 다중본능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일단 이 사장은 있죠. 사장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가, 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장은 나중에 시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것을 설명할 때 한 번씩 추가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학습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봅시다. 자, 이게 본성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학은 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 학문이지 다른 학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없으면 경제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그 어렵게 생각되던 경제학을 일거에 단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먼저 공부하자 했는데 그 인문학적 그 질문 중에는 첫째가 인간은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인지 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울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본래부터 있는 본유적인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양식, 보편성, 삶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인문학적 질문 중에서 인지 능력은 건너뛴다고 했습니다. 5번에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본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그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내 들어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배우는, 대학이란 큰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큰 것을 배우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커도 그것의 본질은 기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본기가 잘 돼야 운동도 잘 할 수 있고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고 그렇죠. 그처럼 기본기가 잘 돼야 되는데 기본기를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오늘 얘기하는 본성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본에 불과한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큰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고 확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려야 오히려 이게 어떤 그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때 배운 것을 리마인드, 다시 생각해내는 그런 습관과 능력, 기질을 발휘하면 오히려 대학에서 더 많은 것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본성론이죠. 어떤 겁니까? 본성이란 것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익숙한 본성의 문제는 도덕적 본성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은 악한가 선한가? 그렇죠? 우리는 원래부터 나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태어났는가? 이건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본이 바로 이 본성 중에서도 도덕적 본성에 대한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본성, 즉 질문은 뭡니까? 도덕적 본성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이 지금 경제학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 본성은 존재하는가? 이 말은 인간은 나쁜 놈인가? 선한 사람인가? 이 얘기죠.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나쁘다 하면은 이름을 이제 붙였죠. 성악설이죠. 즉, 인간은 원래부터 성격이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설이에요, 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선설이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도덕적 본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원래부터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어떤 대답을 내립니까? 어떤 사람은 yes 합니다. 예 하고 다른 사람은 no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본성이 존재한다는 답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회상해 볼까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그 고대 중국에서 있었죠. 순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선설은 누굽니까? 맹자죠. 자, 성무선악설, 즉 선과 악은 원래 본성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고자라는 사람이죠. 자, 이런 그 고대 중국에서의 그 설이 근대 유럽에서도 그대로 또 그런 설들이 주장이 됩니다. 성악설은 토마스 홉스, 성선설은 장작 루소, 성무선악설은 존 로커입니다. 정리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순자맹자 고자는 사실은 중국 고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2, 300년 전, 5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때 이미 중국에서는 순자, 맹자, 고자가 성악설, 성선설, 성무순악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토마스 홉스라거나 장작 루소, 존 로크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기껏 해봤자 이제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치면은 동양이 이 서양보다 무려 최소한 1500년 아니면 2000년 앞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서양이 이제 앞선 선진국으로 이름 붙여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동양이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됐죠. 일단 우리는 도덕적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알아보았고,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경제학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 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지금 주류 경제학인데, 이 주류 경제학의 그 어떤 이 경제학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이제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들이죠.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이전의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되겠죠. 자, 이 정당의 그 경제 정책을 제공하는 경제학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인데,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인문학적 질문, 즉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립니다. 어떤 답입니까? 존재하면서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경제학이 인문학적 질문인 본성론과 이렇게 결합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성무선악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안 다루는데 교과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비주류 경제학 중에 하나인 칼 마르크스, 즉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어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무선악설이죠. 자, 근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 이 선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비워놨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제 위인 파란 그런 선으로 칸으로 올라갑시다.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자,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 경제학자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다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리고 있죠. 알겠습니까? 기억하면은 이 다른 답 때문에 경제학파가 나눠진다고 했죠. 연결이 됩니다. 앞에 수업하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단일 본성론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다중본성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있다. 즉, 그 말은 도덕적 본성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 착하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또 독특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학자들은 있다. 그런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일 본성론을 이제 주장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69페이지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먼저 이게 171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넘게 됐죠. 그죠? 이때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꿀벌의 우화라는 책을 냅니다. 꿀벌의 우화는 뭐냐면은 꿀벌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꽃에서 꿀을 빨아먹죠. 그 꿀을 빨아먹으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그 틀에 그 꽃가루가 묻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꽃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꽃가루가 저쪽 꽃가루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꿀벌은 어떤 자연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벌꿀을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꿀을 빨아먹었는데, 그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 자연 전체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이 우리 사회의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걸 이제 꿀벌의 우화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는 악덕이다, 절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 악덕 때문에 사회가 이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악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장려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타심과 도덕은 위선에 불과하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이타심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는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는 관점으로부터 이제 경제학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벌렌의 다중본능론을 보면은 인간은 진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인간은 합리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본능들이 선택되었는 거죠. 본능이란 것은 본능적인 능력인데, 첫 번째가 집단을 고려하는 이타심의 본능인데, 그것이 업의 성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는 자기고리 본능이 있는데, 이게 이기심인데, 거기는 자기를 보존하는 본능, 자기를 확장하는 본능,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 본능,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 중간에 남을 모방하는 본능,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가지는 한가한 호기심의 본능, 제작 본능. 보십시오. 본능이 아주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베블레는 이타적 본능을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강조합니다. 베블레는 인류 역사가 4가지 역사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아주 평화로운 미개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가 되면 약탈적인 야만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가 되면 수공업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 기계공업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업의 성향이 바로 이 평화로운 미개 단계에서 나타났으니까, 모든 인간의 본성 중에 이타심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즉, 업의 성향이란 것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인을 구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익과 무관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평화로운 미개단계에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이타적 본능의 근거를 이제 댑니다. 먼저 집단 경쟁이 있으니까 이타주의적 형질이 형성되겠죠.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집단 안에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 무임승차를 억제하고 협력적 구성들을 장려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타성이 자꾸 커지는 거죠. 이걸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존재라고 이름 지었죠.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도 도덕은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래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쥐리 대학교의 에르스트 페르 박사팀이 서너 살 된 어린이 중에서 사탕을 줬더니 나눠 먹는 비율이 8.8%이지만 7, 8살 중에는 45%가 나눠 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어린이에게 사탕 3개를 먹으라고 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씩 먹고 나서 남은 사탕 하나 있겠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어느 한 명이 나머지를 가져가기보다 2명 모두 1개씩만 먹고 1개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익으로 다 뚱쳐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중용의 미덕을 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동물 세계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은 이 원숭이들은 단순히 혼자서 식량을 받는 것보다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른 원숭이들과 식량을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숭이들은 혼자 받는 것보다는 함께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유아 독점보다도 공존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인간에 대한 가장 어린이들에 대한 성격이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적 요인을 받지 않았다고 본 그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동물 세계를 실험했다는 것은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더욱더 원초적인 우리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부정하는 이타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이 인간에게 실제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타심과 도덕적 성향은 인간에게 본질적이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이기심이나 이타심 한 가지로 환원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시되는 과제를 꼭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